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부터 국내 증시 개장 점검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 그리고 저희가 알찬 방송 만들어 가는 데에도 이 보탬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방송 내용으로 출발해 볼 텐데 우선은 미증시 간밤의 흐름부터 조금 짚어봐야겠죠. 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의 오름세, 하지만 나스닥이 0.76%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렇게 3대 지수의 흐름도 엇갈렸고요. 하루 안에 장중의 흐름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세 번을 모두 시장 흐름도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로서 참 시장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또 투자 전략에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시점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내용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사람의 새벽 요정과 함께 또 오늘 내용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요즘 참 볼 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변하는 거지? 좀 저희가 방송 내용을 준비할 때도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좀 롤러코스터처럼 너무 헷갈려요, 이제는. 정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저희가 내용을 꼼꼼히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함께 지금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고 특히나 저희 방송 이름을 따서 이렇게 글모닝, 오하글 모닝을 함께 외쳐주고 계십니다. 자, 시장은 어렵지만 저희는 힘차게 아침 출발해 볼게요. 먼저 간밤의 시장 이 총정리가 필요할 텐데 김예림 아나운서의 시황 정리 들어볼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증시는 초반부터 다시 한번 휘청거렸었죠. 그런데 미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는 지난 주말 양국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여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좀 증시가 반등해줬고요. 네. 증시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을 모색할 수 있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죠. 파월 의장은 향후 몇 달 안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건 물론이고요.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금리 인하의 유리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됐는데요. 네. 다만 장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의도적으로 미국산 대도를 구매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으면서 식용유 등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을 단절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쉬고 돌아온 미국의 국채시장은 오늘도 미국과 중국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소화해야만 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에 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결국 투자자들의 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미국의 국채로 다시 한번 쏠렸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오늘 파월 의장의 양적 긴축을 끝낼 거라는 발언을 소화하면서 낙폭을 조금 더 나갔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03%에 거래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3.48%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달러와도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자 오늘 장중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막판에 하락 전환됐는데요. 유로화도 오늘 달러 대비 좀 올라준 모습이죠. 보합권이지만 다시 총리로 취임한 르코르니 프랑스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연금 개혁안을 다음 대선 이후로, 그러니까 2028년 1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영향으로 풀이됐는데요. 영국 파운드의 경우 영국의 8월 실업률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달러가 약세 전환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에 1,430원을 연일 돌파하고 있죠. 야간 거래에서는 1,428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금리나 기대감이 커진다는 건 금액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텐데요. 금선물은 오늘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선물은 오늘 0.64% 상승한 4,15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암호화폐 시장을 연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큰 폭으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3천 달러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4,13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격화되는 분위기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 오늘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월간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원유 시장의 공급량이 하루 400만 배럴을 웃돌 걸로 전망됐는데 네. 글로벌 하루 수요의 4% 정도를 웃도는 수치이면서 지난달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되자 오늘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의 시장 상황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처음에 표현을 해줬듯이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을 들을 때마다 묵직하게 가는 건 금밖에 없나? 정말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지금 채팅창에도 좀 예고를 해줬지만 종목별로 호재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 힘을 받지 못한 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좀 해줬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항상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채팅창에 우선님께서 오락가락해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서라도 잠시 웃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그린님께서는 저번은 협상에서부터 반등하면서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어제 중국이 다시 항만비로 움직였기 때문에 협상으로는 증시 반등이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과 같은 증시 폭락이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변재환 파트너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실시간 애프터마켓 흐름 오은비 아나운서와 확인해 볼 텐데 우선 지금 기업별로 마켓 무버부터 만나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량 상단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 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오늘장 안에서 거래량 제일 위에는 리게티 컴퓨팅이 있어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엊그제 계속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엔비디아 같이 굵직굵직한 기업들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운드하운드 그리고 아이온큐, AT&T까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좀 낯선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파파존스 굉장히 익숙하죠. 이 파파존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간밤 장중에 이미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사모펀드 아폴라라는 곳에서 파파존스를 주당 64달러에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때는 지금 그때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기사가 몇 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장 마감 이후에 기사가 좀 굵직굵직한 뭐 로이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뜨게 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2% 넘게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규장 안에서도 시세는 강하게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종목들, 눈에 띄게 뭐 거래량이 많다던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자리하지 않고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파파존스는 티커도 피자이기 때문에 정말 귀엽죠? 좀 눈에 띄고 참 아침 시간에 보기가 마음이 좀 힘든 종목이기도 합니다. 배가 고파지는 시간대이기도 한데 자, 저희는 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좀 더 개별 기업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텀즈업 미디어라는 종목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텀즈업 아마 엄지척 이런 느낌일까요? 약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기업이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일단 이 텀즈업 미디어가 틱톡과 손잡고 플랫폼을 완전히 통합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텀즈업 미디어 티커 자체가 TGUP다 보니까 이 트럼프 미디어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텀즈업의 이제 광고 시스템이 틱톡 안에서 직접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광고주들이 이 틱톡의 수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틱톡 안에서 바로 광고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텀잡은 원래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은 그걸 직접 추천하면 그 보상을 주는 그런 광고 플랫폼 회사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진짜 좋아요 하고 틱톡에 올리면은 그 진짜 후기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활동으로 사용자도 보상을 얻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통합 덕분에 이제 광고주는 틱톡의 이런 빠른 확산력을 통해서 지역이라던가 나이, 관심사별로 딱 맞는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진짜 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저희도 SNS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때 광고가 정말 많이 뜨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또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에게 맞게 좀 타겟팅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텀잡 좀 좋아요를 가져오는 그런 쪽의 어떤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라는 점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옆에서 서로만 엄지를 주고받으시면 저 서운합니다. 저 2번 드릴게요, 2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어제 만나봤던 기업이 또 등장을 했어요. 또 이슈가 있어요. 어제 네. 제가 이제 이 이름이 낯선데 뒤에 딴 걸 붙이면 안 낯선 바로 레오나르도 DRS라는 기업인데 어제는 이 미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협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 육군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로 차량 통합형 전력 키트 개발 계약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군용 차량이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도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발전기가 따로 없어도 차량 자체가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신박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전력 키트를 현장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전력 수요를 즉시 충족시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 상황에서 뭐 통신 장비라던가 방어 시스템을 동시에 돌려야 할 때 전력 부족 때문에 작동이 끊기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제품은 레오나르도 DRS의 차량 내장형 전력 솔루션 타이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타이탄은 차량의 엔진, 그러니까 구동계에서 직접 전력을 뽑아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대 120kWh까지 생산할 수 있어서 그 전력으로 통신 장비, 이동식 지휘 통제 시스템, 미사일 방어 발사대 같은 고출력 장비들을 아주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25%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DRS 어제도 이 미 방위 시장에 좀 어떤 고성능 자주포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KNDS와 손잡았다, 이렇게 맺었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연일 지금 미 방산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내놓는다는 건 이 기업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다음 추세를 준비하는 중인데 전고점이 49달러 선이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44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텔란티스인데 정규장에서 2% 넘게 빠졌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이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더라고요. 주인공이었죠. 네, 스텔란티스가 주인공이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제가 한번 소신 발언 해봅니다. 일단 스텔란티스가 미국 시장에서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8조 원 수준인데요. 회사는 앞으로 4년 동안 미 중서부 지역 공장에 5,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신차 5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CEO인 안토니오 필로사는 이번 투자가 스텔란티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이 미국 내에서 판매 회복세를 확실히 굳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했는데요. 네. 미국 내 성장을 가속화하는 건 내가 CEO로 취임한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뭔가 가슴이 찡하게 울리죠. 이 주주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공은 단지 한 지역의 실적이 아니라 스텔란티스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투자는 단순하게 뭐 공장 증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 시장 중심으로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특히나 중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투자 확대는 생산성과 더불어서 현지 고용 이렇게 두 가지 모두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석이다라고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스텔란티스는 애프터마켓에서 5% 가까운 오름세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특징주가 벌써 끝나서 좀 더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도 볼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 간밤에도 빅테크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은비 아나운서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텀즈업 미디어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선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라고 좋아요. 저희 방송에 대해서 또 함께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꼭 정말 방송에 대한 좋아요, 채널 구독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코너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을 만나볼 텐데 저희가 이번 주였나요? 가디언 파머시 서비스 같은 이렇게 이름에 다 네. 어떤 회사인지 들어있는 그런 맞아요. 기업도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도 조금 힌트가 이름에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번에도 기업 이름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입니다. 스프라우츠가 새싹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신선한 유기농 과일과 채소, 건강식품을 팔고 있고요. 파머스 마켓이라는 이름에도 걸맞게 농장에서 매장까지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상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에서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을 두고 지금이 딱 매수의 기회라며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올렸는데요. 다만 목표가는 176달러에서 148달러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가 대비 40%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식품 매장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4에서 5%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제품의 신선도를 위해서 농장에서 매장까지의 운송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재고 회전율도 빠르게 돌리고 있고요. 네. 또 지난해에만 7,100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신제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유입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스프라우츠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종이 전단지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광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고객들에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고심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카트, 도어대시, 우버이츠 같은 이 배달 플랫폼들과 제휴를 맺어서 매출 상승 모멘텀을 노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이 건강한 음식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실제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통적인 마트, 전통적인 슈퍼마켓보다 유기농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의 사람들이 훨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초록마을이나 한살림 같은 이런 유기농 매장들에 꾸준히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미국인들의 초록마을인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 티커는 SFM이고요. 우리나라의 한살림 초록마을과 네. 좀 비슷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채팅창에 그래서님께서도 한살림 바로 또 외치시면서 이렇게 좀 국내 기업과도 함께 연상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일런트 아웃사이더님께서는 내 최애 스프라우츠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굉장히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좀 반기고 계십니다. 정규장에서 4%대 탄력 보였고요. 앞으로의 기세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가져온 글로벌 IB 종목은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만한 기업입니다. 저희 해외여행할 때 보통 구글 맵에서 특정 맛집이나 뭐 장소에 대한 리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미국 여행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어떤 건지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좀 구글맵 써가지고요. 아, 저도 구글맵 쓰긴 하는데 바로 옐프입니다. 옐프 아시죠? 네, 옐프 없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여행 블로그 후기나 뭐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옐프를 꼭 받아가라 이런 꿀팁을 많이 전해주시곤 하는데요. 이번에 에버코어가 옐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올렸고요. 목표가는 37달러에서 4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에버코어가 왜 이렇게 옐프에 대해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투자 포인트를 무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옐프가 가지고 있는 리뷰 데이터랑 상점들의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AI 검색 엔진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수익화로 할 수 있다.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챗 GPT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샌프란시스코에선 어떤 맛집을 가야 할까 물어보게 되면 쭉 리스트를 알려주는데 이때 옐프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올라오고요. 그 링크로 연결되면서 옐프 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도어대시와 배달 파트너십을 맺은 게 세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제 옐프에서 배달 맛집을 검색하고 바로 배달 시스템인 도어대시로 연결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지역 광고랑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옐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옐프에게는 호재로 이어지겠죠. 마지막 투자 포인트 다섯 번째로 주목해볼 점은요. 최근에 옐프가 시도하고 있는 AI 리셉셔니스트인데요. 전화 응대를 자동화해주는 그러니까 식당이나 미용실 같이 예약이나 문의가 많은 업종에서 AI가 전화를 대신 받고 또 예약을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당의 예약과 웨이팅을 관리해주는 옐프 게스트 매니저 플랫폼도 운영 중인데요. 결론적으로 옐프만의 데이터 파트너십 그리고 AI와의 결합으로 이제 단순한 맛집 리뷰 앱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옐프에 대한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티커도 역시나 기업명과 같은 옐프 YELP고요. 지금 AI가 확실히 좀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저 데이터의 중요성도 좀 커지는 것 같고 AI가 좀 자동화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옐프가 투자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 오늘 마지막 종목은 당잠사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세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면서 아실 것 같아요. 바로 CME 그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 상품 거래소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감 시황에서도 그렇고 오하글에서 이슈 브리핑 전해드릴 때 많이 언급하는 CME 패드워치로 더 익숙한 기업인데요. 금리나 확률을 예측해주는 CME 패드워치, 그 CME 그룹이기도 합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CME 그룹에 대한 목표가를 309달러에서 307달러로 2달러 정도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조금 내린 이유는요. CME 그룹이 오는 22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3분기 실적이 아주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이 너무 좋아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의 선호도가 조금 줄어든 영향이 반영되니까 참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CME 그룹의 평균 거래량은 지난 8월 기준으로 하루에 2,81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상품 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41만 건인데 거래 금액으로는 약 15조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예탁결제 청산공사라는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거래 참여자들의 증거금 부담을 줄여주고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건데 12월에 도입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얼마 전에는 신용 관련 선물 상품도 출시했는데 이게 기업들이나 국가의 신용 등급을 두고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래량이 45만 건,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원 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 내년 초부터는 암호화폐 선물 및 옵션 거래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기도 한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레이먼드 제임스는 이 CME 그룹을 두고 암호화폐부터 신용 상품까지 시장의 문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 다양한 투자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CME 그룹의 성장 여력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CME 그룹 정말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상품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 CME에 대한 기대도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함께 추이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메가캡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 우선은 지금 은비 아나운서가 저희 채팅에서 예고해 준 것처럼 이슈가 많았는데도 오르지 못했던 맞아요. 기업들, 좀 낙폭을 가져간 기업들, 그중에 사실 엔비디아도 간밤에 낙폭이 좀 깊었거든요. 맞아요. 엔비디아는
제가 떨어진 이유를 좀 먼저 살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브로드컴 때문이다, AMD 때문이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에서는 좀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작은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의 전 세계 출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AI 개발자들은 이 PC 성능이 부족을 해서 이 대형 데이터 센터라던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모델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DGX 스파크가 그 한계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 장비는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둘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초당 1페타플롭이라는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8GB의 통합 메모리 덕분에 AI 모델을 로컬,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걸로 개발자들은 최대 2,000억 개 데이터를 학습한 초대형 AI 모델을 테스트를 하거나 70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을 직접 이렇게 미세 조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작업이 클라우드 없이는 좀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DGX 스파크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AI 에이전트 생성이나 고급 AI 소프트웨어 실행 같은 것도 별도의 서버 없이 로컬 환경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빌리는 돈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조금 큰 낙폭을 보여준 엔비디아인데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을 전한 만큼 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은 경쟁 구도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 점 저희 은비 아나운서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장 초반의 낙폭을 그래도 후반에 조금 만회하면서 약보합에 마감하는 데 그쳤거든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포르투갈에 새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용량을 빌릴 계획이라고 해요. 이 데이터 센터는 영국의 클라우드 기업인 Nscale이 운영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연산량 폭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뭐 챗GPT라던가 코파일럿, 오픈 AI 파트너십까지 이게 AI 기반 서비스잖아요. 이런 걸 돌리려면은 엄청난 서버 성능이 필요한데 지금은 자체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서버 임대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직접 다 짓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미 준비된 시설을 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르투갈의 새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설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의 울트라 GPU가 12,600개나 들어갑니다. 이 블랙의 울트라는 지금 나온 GPU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AI 전용 칩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텍스트, 이미지, 영상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처리를 할 때 기존 칩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시설만으로 감당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외부 데이터 센터와 협력해서 AI 연산 능력을 더 빠르게 확장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다음으로는 알파벳 살펴보겠습니다. M7 중에서는 그나마 소폭의 상승불을 켜냈는데 새로운 투자 소식이 있었죠? 네, 먼저 첫 번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9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인공지능 인프라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데이터 센터 확장, 뭐 네트워크 고도화, AI 서버 구축 같은 기반 시설 전반을 키우기 위한 투자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게 그러고 한 10시간 정도 뒤에 구글이 또 하나의 역대급 해외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150억 달러를 인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이건 구글이 인도 시장에서 진행한 투자 중에 사상 최대 규모고요. 이 돈으로 인도 최초의 AI 허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 허브에는 전용 데이터 센터 캠퍼스가 포함이 되고요. 무려 기가와트급 컴퓨팅 역량을 갖춘 초대형 AI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허브의 위치도 공개가 됐는데 안드라 프레데시주의 비사카파트남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새 국제 해저
게이트웨이가 건설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으로 여러 개의 해저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서 네. 비사카파트남은 사실상 구글의 아시아 AI 데이터 허브 중심지 이게 될 거다라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소식이 있는데 구글이 이제 세계 최대 광고 대행사 WPP와의 파트너십을 앞으로 5년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WPP는 구글 기술에 4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자사 AI 마케팅 플랫폼인 WPP 오픈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번 협력으로 WPP 고객사들은 구글의 제미나이 기반 AI 솔루션을 바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구글 클라우드의 딥마인드 기술은 WPP의 데이터 플랫폼 오픈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상부상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확실히 요즘에는 AI 관련 투자 소식을 전할 때 조금 투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이 전반적으로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불을 켜내면서 주가 선방했던 알파벳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브로드컴 볼 텐데 앞서 엔비디아 이야기할 때 조금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인지 역시 주가는 좀 빠졌는데 이슈는 있었죠. 네, 브로드컴이 새 네트워킹 칩을 공개를 했어요. 이름이 토르 울트라인데요. 이 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십만 개의 AI 칩을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드리자면요. AI를 학습시키는데 수많은 이 그래픽 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따로따로 두면은 속도가 느려요. 근데 토르 울트라가 있으면은 이 칩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덕분에 챗 GPT 같은 초대형 AI 모델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됩니다. 브로드컴은 이 칩이 들어간 데이터 센터를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크게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제품 발표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AI 칩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기술까지 좀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우리도 그 영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신호탄을 쏘게 된 겁니다. 이 경쟁 구도가 좀 더 본격화될수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해지는데 확실히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 그리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데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알파벳 이야기할 때 AI 관련 투자 소식을 전하면 좀 투심을 가져온다, 주가가 오름세를 가져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또 사실 시장에 활력을 잘 불어넣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오픈 AI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한테 그랬어요. 오늘 키워드가 뭘까 했더니 오픈 AI가 뭔가 많이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시장 요약 정확하게 해주셨네요. 정확했어요. 좀 많이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 AI가. 뭔가 참 이번 주에도 많이 했고 네, 지난주에도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번에 또 월마트랑 함께 어떤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았는데요. 이제는 고객이나 이 샘스 클럽 회원들이 챗 GPT 안에서 바로 쇼핑할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인스턴트 체크아웃인데요. 말 그대로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운동화 좀 헐었는데 새 운동화 좀 추천해줘 라고 챗 GPT한테 묻게 된다면 네. 상품을 보여주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이 대화창 안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마트는 이런 AI 쇼핑 기능을 통해서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경쟁자가 있잖아요. AI 쇼핑봇인 루퍼스를 앞세운 이 아마존과의 격차를 우리는 확 줄이겠다. 이런 아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4.98% 상승한 거에 더불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0.09%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또 오픈 AI와 손을 잡는다. 이 소식에 52주 신고가까지도 경신을 했는데 지금 오픈 AI 정말 간밤에 바빴다라는 말씀 드렸죠. 몇 발 더 남아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다른 기업들 소식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많이 주목받고 있는 AMD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오라클과 이번에 또 소식이 있었는데 오라클과 AMD가 AI 분야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를 한다고 해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간단한데 AMD의 이 최신 AI 칩을 오라클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라클은 내년부터 AMD의 차세대 GPU인 인스팅트 MI450을 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 즉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대규모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칩은 AMD가 새로 개발한 이 AI 전용 연산 칩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할 만큼 강력한 연산 성능을 갖춘 차세대 GPU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 칩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공개형 AI 슈퍼 클러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AI 연구자나 기업이 자유롭게 이렇게 접속을 해서 초대형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열린 슈퍼컴퓨팅 환경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AMD 입장에서는 자사 GPU가 실제 대규모 AI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첫 번째 글로벌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회사는 2026년 3분기부터 약 5만 개의 MI450 칩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AI 인프라, 반도체 설계, 데이터 센터 최적화 분야로 협력을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계획을 펼쳐놨습니다. 네, AMD 확실히 요즘 투자자분들의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분봉님께서 채팅창에서 AMD의 칩이 요즘 좋아졌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해당 뉴스에 대한 호응을 함께 해주셨고요. 이건 좀 읽어야겠네요. 김영준님께서 한국경제TV 글로벌은 앵커님들이 다 아름답고 방송도 잘하고 넘넘 좋아요 라고 굉장히 따뜻한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오픈 AI 정말 뭐 손에 손잡고가 그쵸? 아닌가 또 싶은데 손잡았어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네, 이번엔 세일즈포스예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랑 오픈 AI가 함께 손을 잡고 AI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바로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포스 360이라는 플랫폼이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과 직접 연결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곧 직원이든 고객이든 AI를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제 기업들은 챗GPT 안에서 바로 세일즈포스 계정에 접속을 해서 영업 기록을 확인을 하고 고객과의 대화 내용을 또 살펴보고 심지어 이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로 바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고객이 뭐 이번 주에 어떤 피드백을 남겼지 하고 물으면 챗GPT가 이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서 자자자자작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세일즈포스에 로그인을 하고 메뉴를 클릭하고 리포트 뽑고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화하듯이 명령만 딱딱딱 하게 된다면 챗GPT가 대신에 이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짜자작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6%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뭐 AI 챗봇에 익숙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는 것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세일즈포스 그리고 앞서 월마트에 대한 내용은 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사실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좀 뼈대를 확실히 다지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암홀딩스가 좀 함께하는 소식이 있었죠. 네, 이번에는 오픈 AI가 암과 손을 잡고 새로운 CPU 칩 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건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라 브로드컴과 함께 진행 중인 이 대규모 AI 칩 개발 협약의 일부예요. 쉽게 말하면 오픈 AI가 지금 만들고 있는 AI 서버 전용 칩 세트 안에 암이 설계한 CPU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새 CPU는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함께 설계 중인 AI 서버용 칩과 함께 작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어요. 즉 두 칩이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고 AI 전용 칩이 실제 연산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에서. 그래서 암은 이번 협력으로 오픈 AI가 앞으로 엔비디아나 뭐 AMD의 이 GPU만 쓰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CPU 칩도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생태계를 키우는 단계로 들어섰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2%대 하락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암홀딩스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픈 AI가 이 빅테크들과 관련해서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저희는 이제는 또 시장에 또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실적 시즌 이야기로 좀 가볼 텐데 우선은 저희가 존슨앤존슨의 성적표를 좀 볼까요? 네, 존슨앤존슨 그리고 금융주를 필두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존슨앤존슨은 이번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먼저 매출부터 보자면은 처방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분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어요. 이 덕분에 존슨앤존슨은 올해 매출 전망을 기존에는 932억에서 936억 달러로 잡았는데 935억에서 939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EPS 가이던스는 이전과 같은 10달러 80센트에서 10달러 90센트 이 구간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CEO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이 이제 더 집중된 전략으로 성장과 혁신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번에 좀 별표를 칠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정형외과 사업부를 분리해서 독립시킬 계획도 함께 내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그리고 이제는 금융주들의 실적 성적표를 좀 볼 텐데 전반적으로 조금 좋았지만 주가는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어디부터 볼까요? JP모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매출도 주당 순이익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핵심은 트레이딩, 그러니까 거래하고 투자은행 부분이었어요. 이 두 부분에서만 예상보다 7억 달러 더 이상 벌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이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그래서 JP모건이 그 흐름을 아주 잘 타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게 되면서 거래량이 늘었고 거래 수익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돈을 활발히 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숫자를 보면요. 트레이딩 매출이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채권 거래는 21% 늘어났고 주식 거래는 33% 급증을 했는데 채권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각각 3억 달러 이상 더 벌어놨어요. 그리고 투자은행 수수료도 좋았는데 16% 늘어난 26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25억 달러를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총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살펴봤고요. 바로 골드만삭스로 넘어가 보죠. 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실적을 끌어들였던 부분이 투자은행 부분과 채권 트레이딩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인수합병이랑 채권 발행 중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수료가 확 늘어나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무려 4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가볍게 넘겼고요. 채권 통화 원자재 거래 부분, FICC 부분이 여기도 매출이 17%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7%나 증가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만삭스까지 살펴봤고요. 정규장 우선 2%대의 약세였습니다. 이렇게 약했던 기업들도 있지만 또 주가가 탄력받았던 종목들도 있죠. 네, 시티그룹이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3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잘 나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업 부분이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먼저 서비스 부분 매출을 보자면 7%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은행 부분 매출은 무려 34%나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기업 고객 대상 대출과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트레이딩 부분인데 매출이 15%나 증가하면서 3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티가 보유한 거의 이 모든 사업이 이번 분기에서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웰스파고까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웰스파고 역시 투자은행 수수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수익률 목표치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직접 미국 상위 5대 투자은행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아주 강한 포부를 밝히게 됐죠. 그래서 주가가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주를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봤더니 시장의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뒤에 두 기업들은 좀 더 성적표에서도 다른 강한 자신감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지금 웰스파고도 뭐 강한 포부를 밝힌 점, 그리고 시티그룹도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는 점도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특징주 그리고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도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슈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이 시장이 장중 흐름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특히나 장 막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도 참 시장을 출렁이게 한 코멘트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원래는 처음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그것도 장 막판에 강경한 태도로 바꾸면서 증시까지 출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원래 어제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그렇고 오늘 미 의료무역 대표부 대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물들은 계속해서 중국의 완화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의료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예정대로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고 지난 주말 사이 미중 고위급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우리 시간 한 새벽 3시쯤에 진행된 이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중국과 공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게 괜찮아질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가끔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와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립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고 미국 대두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등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때가 하필 우리 시간으로 오전 4시 40분경이어서 5시에 장이 마감하잖아요. 부업권까지 올라왔던 나스닥 지수는 결국 더 낙폭을 키워갔고요. 장중 상승 전환됐던 S&P 500 지수도 막판에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대두를 가지고 싸우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액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미국의 대두 재고량은 쌓이고 또 쌓일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대두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재 농약 같은 화학약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대두 농가들의 수익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여파는 이어서 가공업체, 식료품 기업, 심지어는 대두를 운반하는 운송업계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 중 하나는 농민층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들은 아마 지지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9월 말쯤에 미 농무부 장관이 향후 2주 안에 관련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요. 결국 비판 여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어서 트럼프의 탑코 트레이드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두도 다시 한번 시장의 좀 키워드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어지는 내용들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예림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슈 순서를 바꿀 정도로 사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도 저희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의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희석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뭐 결국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존재감은 조금 희미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증시에 대한 평가가 파월에 웃고 트럼프에 웃는다 이렇게 나온 만큼 중요한 발언들을 모아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지 말지 단정 짓는 발언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FOMC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며 기존의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점이었죠.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 시장은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공급, 수요 모두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나 고용시장의 침체 위험을 강조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가까운 비둘기파적인 입장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준이 3년 넘게 진행했던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 과정이 종료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재산, 즉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에 다시 투자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건 연준이 이제 보유 자산을 더 이상 줄이지 않겠다. 그럼 돈이 다시 돌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지고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한편 어제 저녁부터 IMF 회의도 진행됐는데요. IMF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고요. 내년 성장률은 기존대로 3.1%를 유지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았고요. 유로존도 0.2%포인트 증가한 1.2% 성장할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1% 성장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건 기존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0.1%포인트 상향된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 양적 긴축 종료가 임박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후에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고요. 일본의 성장률이 조금 눈에 띄네요. 좀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는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특징주 조금 이어가 볼 텐데 저희가 앞서 금융주들 살펴봤지만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또 배고파지게 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도미노입니다. 네, 도미노는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네. 특히나 핵심 지표인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2%나 성장했습니다. 월가에서는 4.2%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를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뭐냐 봤더니 도미노가 진행했던 베스트 딜 에버 프로모션이 대박을 쳤어요. 여기에다가 치즈 크러스트 신제품까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주문량이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노 측은 배달과 포장 주문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장 안에서는 3.9%나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도미노 피자 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기업은 저희가 최근에 양자 관련주들 정말 강한 모습 보였는데 이 시대를 좀 대비하는 기업인가 봐요? 맞아요. 그 바로 실스큐인데요. 이 회사가 스위스의 위켄이라는 기업이랑 손을 잡아서 양자 컴퓨팅 시대에도 해킹이 되지 않는 그런 금융 보안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함께 만드는 건 양자 내성 솔루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뚫리지 않는 암호 보안 기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형 금융 보안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되면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양자 해킹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시대도 안전하게 데이터 보호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게 그 목표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주 시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실스큐 주가 오늘 하루만 24.8%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급등세 보여줬는데 양자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양자 내성이라는 부분도 확실히 투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특징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돌아올게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인사이트 확인해 볼 텐데요. 참 오랜만에 모십니다.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뭐 연휴 동안에도 시장 보느라 바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떠세요? 이번 연휴 때는 제가 여행을 좀 길게 다녀와서 그러셨어요? 계속 모니터링은 못했고 어디 이제 가셨어요? 일본 홋카이도에 좀 오. 갔다 왔는데 네. 네, 갔다 온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쵸. 네. 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또 파트너님의 뷰를 듣기를 참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우선은 최근 시장이 정말 하루하루도 그렇고 이 하루 안에서도 그렇고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의 미증시도 하락세로 뭐 나스닥이 출발을 했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가 또 장 마감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국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찬물을 쫙 끼얹었어요. 네. 이런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시장의 성격이 조금 변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더 큰 호재로, 악재도 호재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끌고 갔던 분위기였다고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큰 폭 하락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확대, 그 이후에 이번 주에 들어서는 시장의 성격이 좀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한 이후에 어떤 상승 발산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면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삐그덕대던 문제였는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던 부분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차익 매물에 대한 빌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결국에는 이달 말에 있을 에이펙 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FOMC, 10월 FOMC 금리 결정이라든지 또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두고 어떤 숨고르기,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추가 모멘텀을 찾는 그런 모습을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시장이 이런 내용들에 민감한 이유는 지금 흐름의 이유를 찾는 셈이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이 하루하루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4월과 같은 폭락이 한번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제기되는데 그 정도 걱정은 그럼 할 필요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이런 중국과의 트럼프 이 관세 정책 관련해서 지난 4월 같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도 사실은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큰 폭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차익 매물에 대한 니즈 자체도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아진 니즈에 트럼프가 이제 좋은 빌미를 제공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후 관계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일희일비 하는데 네. 투자자분들은 일희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어떤 강도의 어떤 발언을 할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불가능한 영역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천재지변 같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세 합의는 없다는 거를 디폴트로 좀 마인드셋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중국과의 관세 그렇게 협상은 보시는. 트럼프 1기 때도 네. 실패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간극이 벌어졌다가 좁아졌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내년까지도 진행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합의는 없다라고 아예 이렇게 편하게 디폴트로 마인드 세트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펼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네. 불안감들은 일정 부분 현금 확보나 아니면 인공지능 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들 종목 외에 어떤 그 롱텀 투자 전략이라든지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해지를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좀 하루하루 변동폭이 높은 이 시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파트너님과 말씀을 좀 마무리할 때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국내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우선 개장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15일 국내 증시가 출발하고 현재 9시 1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현재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요. 양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44% 오르면서 3,577선에 코스닥은 0.46% 오름세 851선 기록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소폭의 상승세, 지금 코스피에서는 500여 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200여 개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삼성전자 어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좀 장 후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0.76% 오르면서 9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와는 엇갈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0.49% 내리면서 4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일부 상승분에 반납하면서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산에너빌리티 2%대의 상승불 속에서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돋보이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대의 강세, 이 미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의 실적 우선은 좋은 모습으로 실적 시즌 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도 1% 넘게 오르면서 거래 출발하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상승불을 켜낸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1위인 알테오젠이 0.9% 오르면서 4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보합권에서 조금 숨고르게 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오름세 34만 2,500원 선 현재가고요. 파마리서치가 2%대 빨간불 속에 5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도 현재 1% 미만의 소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오테크닉스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코스피에서는 오늘 현재 금속과 기계 장비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약도 1%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현재 상승하는 업종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과 IT 서비스, 전기가스는 현재 약세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크게 올랐던 변동성 지수 오늘은 조금 내리면서 장 초반 흐름 가져갑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업종별 추이 살펴보시면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오늘 거의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기타 제조와 기계 장비, 금속까지도 1%대 강세, 건설도 오늘은 소폭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운송 창구와 출판 매체 복제, 약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시장은 지금 소폭의 상승불 좀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 개장 상황 잠시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네요. 0.41% 오름세 47,000선의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제 사실 47,000선까지도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까스로 회복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28원 선에 어제 거래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시세도 집계되는 대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상황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 지금 국내 금융주도 조금 시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금융사들이 호실적을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미증시에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JP모건부터 해서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까지도 좋은 모습을 내놨는데 이번 실적 시즌이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확실히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우려랑 기대가 좀 반반 섞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네, 실제로 지금 어제 금융주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어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 어떤 스타트를 굉장히 지금 잘 끊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번 S&P 기존 그 3분기 EPS가 전년 대비 8% 증가할 걸로 지금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난 6월 말에 7.3에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것인데 물론 S&P 500의 현재 10개월 퍼 같은 경우 포워드 퍼가 이제 거의 23배 정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5년 평균인 뭐 20배라든지 아니면 10년 평균 18.6배 모두 상회하고 있어서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팬데믹 이전으로 조금 네. 시계추를 돌려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16배가 평균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확실히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좀 고밸류 영역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이런 어떤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기대치를 충족하는, 그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좀 보여줘야 앞으로 이제 남은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까지 지수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요거와 좀 마찬가지로 함께 이제 관세라든지 계속 뭐 고용시장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향후 컨센서스라든지 그쵸, 이런 중요하죠. 어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2분기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기업들이 참 좀 고민이 많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밸류 부담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장에 이어지는 이런 관세나 고용과 관련된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뷰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재환 파트너님 저희 방송에서 그전에 언급해 주셨던 이 투자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국제 유가에 대해서 아무도 안 볼 때 조금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그때 사실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AI 관련된 이야기만 많이 이어질 때였는데 그때 유가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이요?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들었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60달러 선이 깨지고 50달러 선 중반대까지 좀 내려오면은 정말 관심 가질만 하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60달러 선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60달러가 깨져서 뭐 WTI 기준으로 58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그 뷰는 동일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유가 하락을 올해 이끌어왔던 거는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의 증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에도 약 13만 배럴 정도 증산 발표를 했고 11월에도 14만 배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증산 추이를 좀 살펴보면 올해 6월하고 7월에는 40만 배럴씩 하락을 했었고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8월, 9월은 55만 배럴 정도를 이제 증산 발표를 했었는데 10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든 지금 13만 배럴, 14만 배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오펙 플러스의 이런 증산 피크는 지났다. 더 이상의 어떤 증산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실제로 올 한 해 지속적으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의 개발 자체가 4월 달 이후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수요가 조금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어떤 이 에너지 가격들의 흐름을 보면 유동성 투입 이후에 약 12개월 정도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비컷을 한 이후로 넌 US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을 필두로 한 비미국 국가들의 어떤 국가들은 작년 한 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동성 효과가 이제 올해 말부터 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또 중반 이후에 또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오일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전 세계 2위, 3위의 어떤 이 수입 국가들이 그간 이란하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어떤 미국의 제재가 좀 굉장히 좀 들어가 있는 빡세게 들어가 있는 이런 국가들로부터 시장가 대비 좀 싼 가격에 음성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축유를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이런 완화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러우 전쟁 뭐 종식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 이런 음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인도라든지 중국의 수입 물량들이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양성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역시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던 원유가 제 가격을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시장 가격의 상승을 좀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번 4분기 길면 내년 초까지 유가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WTI 기준으로 50불대 중반 밑으로 내려오면 그 구간을 어떤 타겟 프라이스 구간으로 삼고 좀 주목해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가의 하방 압력을 불어넣었던 증산 피크는 지났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완화적인 정책 기조가 이제는 그 영향을 좀 시장에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 변지현 파트너님께 골드환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이 금에 대한 인사이트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금값은 정말 이제 온스당 4,200달러 선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은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2025년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뭐 최고의 자산 중 하나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70% 넘게 올랐더라고요. 금과 은에 대한 지금 현 시점 투자 전략이나 어떤 인사이트도 다시 짚어주시죠. 골드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실물 화폐 가치의 상실에 따른 부분, 그다음에 실질 금리 하락, 이제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를 차감한 게 이제 실질 금리인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FOMC,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그 금값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시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워낙에 이제 급하게 또 오르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성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은 같은 경우는 골드의 대체제 하나로서 올해 수익률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쵸. 골드보다. 그래서 은은 또 이제 전자라든지 반도체, 뭐 태양광 이쪽에 산업재로서 또 골드보다는 크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기술 투자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어떤 그러한 수혜들도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은 금보다 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빠질 땐 탄력적인.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심리라든지 수급 변화에 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재고 비축 여력이 조금 적다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LV하고 SIL이라고 하는 그 ETF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참여자분들이 하고 계신데, SLV는 실물 은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기초자산 자체가. 네. 그리고 SIL 같은 경우에는 은을 채굴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아무래도 종목에 투자를 하는 SIL이 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반대로 일정 부분 배당 수익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 SIL 쪽, 채굴 회사 쪽 주식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보수적이고 은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 추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LV라는 ETF 상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과 관련된 ETF 저희가 두 종목 함께 만나봤는데 혹시 제 화면으로 잠깐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채굴 업체와 관련해서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입니다. SIL이라는 티커를 가진 이 ETF 상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어서 SLV라는 티커를 가진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두 종목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금과 은의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 은, 그리고 레버리지에 이렇게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다른 성향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보면 사실은 조금 전통적인 어떤 자산군들과의 상관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이고, 주식이 하락할 때는 안전자산인 골드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통의 자산군들의 상관관계인데, 지금은 주식시장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요. 골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까지 최근에 바닥을 딛고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각계전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각계전투라는 말이 조금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AI 관련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고 실물 화폐 가치가 상실됨에 따라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플레 해지 순환으로서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또 골드 시장에는 작용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역시 연준의 어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변화, 그리고 본격적인 인하의 사이클 시작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이 제각각으로 조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자산이 올라간다, 뭐 이런 에브리싱 랠리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어떤 이 흐름들은 올해 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파트너님, 이거는 조금 짧게만 여쭤볼게요. 변동성 지수. 워낙 뭐 치솟았었고 간밤에도 9% 넘게 올랐고요. 이제 금요일장 주말 넘어오면서도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변동성 지수 관련 투자는 담아두면 한 번은 그런 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농담처럼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 지수에 투자를 좀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관에서 옵션 거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 빅스 지수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담아두면 한 번은 온다는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이 빅스 지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쵸. S&P 500 지수 옵션에 향후 30일간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인덱스화해서 뽑아낸 수치인데, 쉽게 말해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하고 내려가면 시장이 이제 그쵸. 계속해서 상승이 안정적일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빅스는 사실은 짧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 그 옵션 그립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델타, 세타, 베가, 감마, 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베가에 해당하는 변동성 부분이 이 빅스 지수를 만드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빅스 지수가 사실은 얘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쵸.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빅스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럴 분야예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빅스 관련한 투자는 ETF 상품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ETF 지금 시장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 ETF 상품들은 이 빅스 인덱스 자체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빅스 선물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아두면 한 번은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롱텀 투자의 어떤 너무나 긴 시간. 에서 나온 네. 멘트인데, 이거는 무조건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선물이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 가격 구조 때문에 막상 제가 이 빅스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했다 손 쳐서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한다고 해도 내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또 비싸요. 일반적인 주식 ETF들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싸고,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것도 종목마다 굉장히 좀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 않네요.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증시의 어떤 변동성 확대라든지 증시 네. 하락을 위한 해지 수단으로서 빅스 상품을 이용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는 그냥 현금 비중을 확대하셔라.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하게 변동성 지수 변동성이 크면 오르겠네, 그럼 투자해볼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좀 고수의 영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파트너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가장 좀 단호하게 좀 짚어주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간밤에 나왔던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시장에 그래도 잠깐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장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파월의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에 대한 이 얘기들은 그 전부터 사실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앰플, 그러니까 충분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멈추겠다라는 방침을 예전부터 밝혀왔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몇 달 내에 그 지점이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어저께 발언을 했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이런 중단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시장에 시그널을 던져주었고, 그 축소 중단은 일종의 완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유연성을 페드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기대감을 형성을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굉장히 환호를 했잖아요, 장중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지난 9월달 FOMC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연내 추가 1회 인하냐 2회 인하냐는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번 10월달 금리는 저 페드 워치를 보면 거의 97, 98% 가까운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파월이 이런 QT 축소 중단에 대한 얘기가 연내 1회 인하 플러스 QT 축소 중단 요 조합을 위한 어떤 분위기 형성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마냥 좋게 볼 만한 것은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냥 또 없는,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QT 축소에 대한 파월의 발언을 이런 직접적인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삼지는 말자. 아직 이르다.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같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파트너님께 저희가 오늘장 전략도 들어야 하고 이번 주 방향성 전략도 들어야 하는데, 우선 오늘장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네. 베이지북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그린북과 좀 유사한 개념인데,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장들이 각 지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발간을 해요. 그래서 그쵸. 요게 이제 FOMC 하기 2주 전에 보통 발표를 해서 뭐 미니 FOMC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SML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ASML 실적 발표. ASML에서 네. 주요 고객사가 아시다시피 뭐 TSMC라든지 삼성, 인텔들이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대한 방향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ASML 실적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했습니다. 네, 간단히 감사합니다. 베이지북과 ASML 실적 성적표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가 투자 방향성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요 차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의외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면에 좀 가리는데. 네, 가까이 잠시만요. 키워주셨네요. 네,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게 이 왼편에 보이는 요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0분 봉인데,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런 식의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 자체를 지난번 하락 구간인 2만 선물 기준으로 24,410 구간, 이 구간 위에서는 이 장중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이용하셔서 지수 인덱스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 이 전략을 좀 구사를 해 보시고, 목표가는 선물 기준으로 25,300 구간, 25,200 구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요 구간을 하회하게 된다면 일본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3,960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턴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단기 투자에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요 차트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24,421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최대한 유리한 구간, 이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25,300 구간까지 끌고 가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이번 주에 한번 세워보시고 레버리지 ETF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전략을 펼쳐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처음으로 나스닥 선물 지수 저희가 흐름과 함께 체크를 했고요. 24,420선을 지금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고, 목표는
25,200 25,200 선. 네. 나스닥 지수 이 흐름들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오랜만에 뵈서 제가 좀 시간을 더 많이 썼는데 저희가 파트너님이랑 시장 같이 공부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번에 이제 와우글로벌과 함께 열흘 동안 저의 이제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 등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24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만 아직까지 현금 비중이 크신 분들,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나 기존 어떤 투자자분들 가운데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어떤 투자 관련한 고민들을 열흘 동안 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흘 동안 정말 계좌를 바꾸는 시간 열흘 여러분들이 지금 02-3490-9916으로 연락 주시거나 와우글로벌 검색하시면은 변주한 파트너의 투자 전략, 방향성에 대한 시각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또 뵙죠. 네. 네, 그때도 또 많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와우글로벌 변주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제는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도 니케이 지수도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곧 개장할 중화권 증시는 어떨지 그에 앞서서 어제 시장 리뷰와 이슈들 체크해봐야겠죠.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장 정리해 볼 텐데 정말 이번 주에 시장이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화권 증시가 어제 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서 잘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이 중국 증시에서는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0.6%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선전 성분지수는 그것보다 더 크게 밀렸습니다. 2.5%대가 빠졌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1.7%대 밀리면서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업종별로는 어땠는지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어제장에서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업종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한번 반도체 살펴보시면 하이광 정보기술이 6%대, 캠브리콘 5%대, 그리고 북방화창이 7%대 각각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날에는 반도체 국산화 테마주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어제장에 다시금 모두 다 되돌리는 현상이 조금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전 쪽에서도 약세가 좀 크게 나오면서 폭스콘이 5%대 조정을 받았고요. 입신정밀 역시 4%대 조정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배터리 단에서도 움직임은 비슷했습니다. CATL과 EV에너지가 각각 4%대, 5%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업종들이 그러면은 조금 강했을까요? 오랜만에 은행주에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농업은행과 공상은행 등이 각각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험주들에도 좀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조업종도 오랜만에 어제는 좀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업종에서는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또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만 시장은 어땠는지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만 가권지수 움직임 어땠냐면요. 0.4%대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대만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7%대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이제 오늘 16일에 TSMC가 실적을 발표할 텐데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TSMC도 조금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물론 삼성전자 때문은 아니지만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미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는 어제장에서 좀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2%대 밀렸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주요 종목 T10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어제 이제 저희가 장 초반에 ADR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미장에서도 이제 알리바바가 다시금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중국장에서도 알리바바가 4%대도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메이투안도 뭐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1.5%대 또 밀리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징동닷컴 살펴보시면 0.4%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두 가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 9일부터 이 중국에는 광군제라고 하는 11월 11일에 열리는 대형 쇼핑 축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행사에 돌입을 했는데 9일과 10일 딱 양일 동안만 이 징동닷컴 앱의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5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징동닷컴이 말하자면 중국의 하이마트 같은 건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AI 휴대폰이라든지 AI 학습기라든지 이런 디지털 트렌드와 관련된 카테고리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무려 100%나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다라는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내놨는데요. CATL의 타임스 일렉트릭 서비스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손잡고 11월 9일에 이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제조에 관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도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아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아디는 어제 시장에서 0.8%대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지리자동차 역시 2%대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텐센트도 2.8%대 거의 3%대에 가까운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어제 시장에서 텐센트는 이 AI가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용 텍스트 표현 모델인 유트 임베딩을 무료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텐센트 역시 이 AI 쪽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델타 액션이라는 게임이 전 세계 매출 성장률 2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었지만 어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면 샤오미인데요. 이 샤오미 SU7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제 어제장에서도 0.9%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바이두는 무려 5%대나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디즈도 마찬가지로 2%대 거의 3%대에 가깝게 지금 하락세 보였는데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네디즈의 신작 게임 데스티니 스텔라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미국과 멕시코 등 서구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슈팅 게임 매출 차트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MIC입니다. 이제 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무려 8%나 좀 밀리면서 급락세로 좀 네. 거래를 마쳤었고요. 이 주요 지수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 지수가 좀 크게 밀렸는데요. 4%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창판 50 지수 역시 4%대 약세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이슈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포니 AI와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지만 현재는 나스닥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홍콩에 상장을 하기 위한 승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미장에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요. 앞으로 관련되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종목은 복성제약, 이 티커 코드명으로는 02196인데요. 포순의약, 포순파마로도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3%대가 빠졌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용 신약에 관련해서 좀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내에서 의약품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거는 아니고 이 보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3%대 약세로 거래 마쳤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징주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약세가 짙었는데 지금 또 이 조정도 좀 강하게 나왔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노이즈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히토류였다면 이제는 키워드가 좀 해운 이쪽으로 확실히 좀 넘어오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번엔 바다위 전쟁, 즉 해운과 조선 분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월 9일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10월 10일 중국은 미국 국적 또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에 특별 항만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4일 미국이 실제 조치를 시행을 하자 중국도 15일부터 항만세 부과를 본격적으로 개시했고요. 또 추가로 전해진 소식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두 수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두를 사지 않는 건 적대적 행위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도 그럼 중국의 식용유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 타임라인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티키타카로 계속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쉽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301조, 쉽게 말하면 미국 무역법의 보복 카드입니다.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즉 WTO나 국제협의가 없이 우리가 손해봤다, 그러니까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무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이자 일방주의라면서 WTO 규범과 그리고 중미 해운협정의 평등 원칙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10월 10일 중국은 미국 국적 또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에 특별 항만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14일부터 이게 실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 협력을 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일부 기업을 반제재 명단에 올리겠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국가안전법과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이 법이 서방 국가, 특히 미국이 중국 기업과 기관, 인물을 제재할 경우에 중국도 자국 내 법으로 맞대응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법입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이 미국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 이제 내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현재 최선의 시나리오, 여기 보시면 베스트 케이스가 최선의 시나리오인데요.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유럽까지 경제 네트워크를 좀 더 촘촘히 잇고 있는 게 이 중국의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러시아 등 일부 전략 파트너와의 무역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항만세 충돌은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서 중국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시작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갈등에 대한 타임라인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도 좀 봤는데 저희 화면은 김소희 아나운서가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거의 아니 퀄리티가 네. 엄청난데요, 진짜? 오늘 아주 한편의 발표를 보는 듯한 저희가 이 타임라인도 뉴스가 워낙 쏟아져서 헷갈렸는데 아주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입 지표가 최근에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웠기 때문에 확실히 무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듣지 못했던 이 중국 빅테크에 대한 전망, 사실 저희 채팅에서 뭐 어서 내려오세요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 노려봐도 될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전망 어때요? 네, 이게 사실 어제 얘기를 하고 못하면 이 말을 못할까 했는데 방금 T10의 이 그래프를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네. 최근 중국 기술주가 계속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중국 대표 빅테크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먼저 모건 스탠리의 평가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8에서 9% 수준으로 유지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알리바바가 중국 내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즉시 소매나 헬스케어 등 일부 사업의 손실을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세가 상쇄할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골드만삭스의 평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텐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770 홍콩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자본 지출 전망을 3,500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기존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기술이 위챗 생태계 전반과 그리고 글로벌 게임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고요.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서 AI 플랫폼형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두 기업 모두 AI 그리고 클라우드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중국의 기술주의 핵심 경쟁력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 강자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AI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중국 빅테크에 대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이렇게 차트는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가 좀 투자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어제 시장에 대한 리뷰 그리고 현지 매체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까지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개장이 다가오는 중화권 증시 전략 잡아야겠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충입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이 기관도 개인도 매도 물량을 좀 쏟아냈고요. 이 주요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어제 시장 리뷰 부탁드립니다. 우선 어제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항생지수 마이너스 1.7% 하락했고요. 우선 장 초반에는 상승했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도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해운 규제를 시작했고 중국이 다시 한번 하나오션 등 기업체 이제 추가 보복 가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어제 이제 올해 강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규모로 차익 실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 관련주 마이너스 4.5% 떨어졌고요. AI 섹터는 좀 더 심하게 6.2% 정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떨어졌고요. 바이오테크도 5.2%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터넷 종목이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쿠아이쇼 등 굉장히 큰 폭으로 4.3%, 2.8%,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만 흐름을 본다 그러면 남양자금 쪽으로 순매수 기조를 아직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는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손바꿈이 일어난 날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콩 달러로 86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이거는 원화로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로 남양자금 유입 중에 굉장히 컸었는데 다만 이제 장 초반에는 많이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는 그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보고 있고요. 주로 산 종목들은 뭐냐면 저희 ETF도 많이 샀어요. 저희가 항생테크 ETF로 제일 많이 사는데 ETF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T, 기술이나 미디어, 통신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변동성을 동반한 조정장이 저는 단기간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단기로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이거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이후부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상승한 중국장인데 미중 무역 전쟁이 얼마나 더 심화될지, 더 경쟁이 심할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 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덜한 테크 섹터에서 선별적으로 매수 기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별적인 접근 그리고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의 키워드가 히토류에서 이제는 해운 조선 그리고 대두까지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면 에이펙 전에 계속해서 이 기싸움이 좀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지금 상무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라서 사실 대두 수입 안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식용유 수입 금지 같은 경우에 중국에 그렇게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항만 규제나 아니면 식용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음 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관세 전쟁이 재점화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협상을 위한 진통 과정이다. 아니면 진통을 겪고 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100% 추가 인상하더라도 중국이나 미국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다만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4월 달에 145% 미국이 올리고 나서 바로 빠르게 철회를 했죠. 그것 보고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사실인데 한번 시나리오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투자은행들의 자료들을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확대지지 않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냐면 미국이 100% 추가 관세 시행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낮추거나 50%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거 관련해서 뭘 줄 수 있냐면 히토류 수출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발급하는 거죠. 다만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걸 발급하게 되는데 지금 9월 달부터 발급이 굉장히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최악의 경우로 치달았을 때 11월 1일에 미국이 100%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에서 당연히 하방 리스크가 나올 거고 이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6%에서 8%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간 네. 기준으로 약 1% 정도 하락을 할 거고요. 물론 2026년 기준이죠. 왜냐하면 2025년 거의 많이 지났으니까. 다만 대미 수출 보면 지금 2025년 8월 동안 이제 중국이 대미 수출한 게 작년 대비 25% 감소했다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국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10% 미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24년에 15% 그리고 그 전에 2017년에 거의 20%에 육박하던 걸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선 중국 정부 만약에 이게 하반기에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국이 강행을 한다 그러면 2026년 예상보다 아니면 2025년 4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경기 대응책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한다던가. 그래서 그 중국은 더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진핑과 도널드 트럼프가 만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보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본 폴리마켓에서는 이 부분을 75% 정도까지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만난다라는 가정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데 너무 빨리 올라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방전의 여파가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어떤 여파가 있다고 해도 정책적인 대응,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저희가 다음 질문 여쭤보기 전에 혹시 화면상 그 상무님 방향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상무님 이렇게 정면으로 딱 바라보고 싶어서 잠시 오른쪽으로 좀 모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만 개별주들이 조금 빛을 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요? 우선 롱지나 아니면 다른 태양광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 도달하고 이제 다시 6.3% 상승해서 그 업종 전반의 상승을 주도하긴 했었는데요. 우선 이제 태양광 산업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6개 부처랑 회의를 열고
생산 가동률을 뭐 65%로 제한하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산 능력 확대를 금지해가지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됐다라고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협회는 이게 그냥 정례적인 월간 회의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뭘 나왔냐면 중국 당국이 이제 태양광 생산 능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식 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그리고 태양광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단계는 보도 때문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상품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네. 홍콩에 상장된 CSOP 태양광 ETF가 저희께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오, 이렇게 태양광 관련 ETF가 확실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참고해 보겠고요. 그렇다면 상무님, 저희가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굉장히 짧게 설명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아시아 시장 오늘 어제 미국 약세도 불구하고 약간 소폭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국 상무부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거듭 밝혀 있어가지고 우선 리아오민이라는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우선 재무부와 상대와 이번 주 회의를 했고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측 인사와 추가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대립적으로 전개되는 아주 단기적인 변동성은 예상하고 있지만 오늘 중국에서 이제 그 9월달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PPI 생산자 네. 물가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두 지표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서 만약에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에 조금 힘을 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번 주 다음 주 제 생각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요. CPI와 PPI가 발표된다는 점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옆에서 10시 반에 발표된다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저희 이 부분 투자 시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인터뷰 그리고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마켓 인터뷰의 구윤우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미장 소식, 간밤 뉴욕 증시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요일 마켓 인터뷰에서 현재 애널리스트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뉴욕 증시가 트럼프 리스크에 다시 한번 휘청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언급하자 막판 투자 심리가 요동친 건데요.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만 0.44% 상승하면서 간신히 버텼고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은 0.76%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했습니다. AMD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이 엔비디아는 고개를 숙인 건데요. 오라클 대형 계약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4.4% 급락했고요. 브로드컴도 3.5% 하락했지만 계약의 주인공 AMD는 0.7% 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AI 불빛은 꺼지지 않았죠. 오픈 AI와 손잡은 월마트 주가가 5%나 폭등하면서 이제 AI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요. 고용 불안을 이유로 중립적인 통화 정책 전환을 시사했고요. 미셸 보먼 부의장도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투자관리 전문가 멜리사 브라운은요.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은 안전주로 이동하면서도 동시에 소형주에도 자금을 분산하는 양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NASDAQ down a little bit, which suggests this is moving away from the tech trade and maybe more towards, industrials. But also,
the last time I looked, the Russell 2000 was also up a lot. So small cap stocks. So investors, on the one hand, they seem to be more in looking for safer kinds of stocks. So moving away from tech, moving away from the higher volatility names to lower volatility names. But at the same time, they're also looking at the small cap stocks. So it's a little bit of a bifurcated market. I think this time has the potential. I always hate to say this time it's different, but I think there's a potential because this time it could drag out a lot longer than any of the shutdowns in the past have dragged out. If there are people fired from their jobs, so they're not just deferring what they might be buying, that ability, that purchasing power may go away. And so there is, I think, the possibility, if this does drag out, for it to start to impact corporate earnings, consumer spending, consumer confidence, and therefore the stock market. 그럼 다음 이슈로 가볼까요? 글로벌 경기의 체온계, 호주 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에서 호주 달러는 한 달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0.6495달러, 심리적 지지선인 0.65선이 무너졌습니다. 호주 달러는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리스크 온오프 통화죠. 이렇게 오늘의 약세는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확대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부각인데요. 이 여파로 뉴질랜드 달러도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유로와 엔, 스위스 프랑은 강세였습니다. 호주 달러가 식으면 글로벌 경기 자신감도 식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상황인 만큼 베테랑 투자 전문가 댄 데밍은 호주 달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인터뷰 함께 보시죠. If this does drag. As it's trading lower today. Australian dollar trading lower now 3 of the last 4 sessions, and today we're looking at the futures market trading down near that 1.5-month low that was put in a few sessions ago, below the 65 handle at 0.6495 in the futures market, and it is one of the weaker performers in the FX quadrant today. Driving factors, I think a couple things here influencing the market. Recent market volatility, particularly in the equity markets, I think is one of the factors as to why the Australian dollar is experiencing some selling pressure, plus central bank activity as the RBA may be more open to cutting moving forward after putting rates on hold. And I think that that's another factor contributing to why we're seeing some weakness in the Australian dollar and the New Zealand dollar to some degree today relative to other major FX futures markets. Now looking at the general trends, Australian dollar is putting in a series of lower highs and lower lows from that mid-September high, so we are seeing momentum continue to maintain to the downside. But when you look at the other majors today, it's really a mixed bag today. We're looking at the euro, the Japanese yen, the Swiss franc higher, but the British pound and the Australian dollar, New Zealand dollar down in the session. So mixed price action in the FX market today, but the Australian dollar realizing some of the heavier selling pressure nearing 1.5-month lows. 오늘 준비한 마켓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새벽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서 아시아 증시 라이브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